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고서가 허위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스와 새로운 소식들을 미리 살펴보는 일석이조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아들 학폭 의혹,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의 코인 이해충돌 논란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주목해야 할 한 주간의 국제사회 소식들을 살펴보고요. 일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매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컨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에? 네, 뭐 주말이 더 힘들어요. 육아 때문에. 네.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네. 배우자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 서로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정부에서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퇴진 요구를 한 시민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했기 때문에 한 게 사유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지난 10일 이 민주열사 및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이걸 여는 추모위원회가 이틀 전이죠. 6월 8일에 추모제 신문 지명 광고를 냈어요. 네. 그 지명 광고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추모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3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300만 원. 네,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아니 어떻게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 세력을 후원할 수가 있냐.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거기다가 이번 주에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특별감사까지 예고를 한 거예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건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행안부가 했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진 않은지 이걸 행안부가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금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8일에 이 문제의 광고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알려졌을 때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2023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협력 사업을 공모해서 이 행사도 거기에 당선이 된 거예요. 공모 사업에. 그래서 지원이 결정이 됐고 지원은 무대 설치비 300만 원에 한정이 됐었다. 네. 그러니까 추모제를 6월 10일에 하니까 그 추모제 무대 설치비 300만 원 지원으로 한정이 됐었는데 이 추모 사업회가 그 기념사업회와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사업 내용에 없는 이 해당 광고를 내게 됐다. 네. 그리고 거기에 기념사업회 후원 명칭도 동의 없이 기재를 했다. 네. 따라서 해당 단체의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를 했고 네. 지원금 역시 집행하지 않겠다. 향후 3년간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도 배제하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념사업회 입장에서도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인 거죠. 자신들도 놀랐다 이거죠. 네. 무대 설치비만 사실 지원하는 거였는데 네. 그런 광고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300만 원도 일단 집행 안 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곧바로 다음 날 사실 행정안전부가 박주호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통령 퇴진이 포함된 광고가 정부 입장에서 불만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6.10 민주항쟁은 2007년에 이거 국가기념일로 선정된 이후에 행안부가 계속 주관을 하고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를 해서 한 번도 정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6.10 민주항쟁 얼마나 의미가 크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지금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헌법 정신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300만 원 지원에 의한 심지어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관련도 없다고 하는 광고 때문에 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까지 불참을 선언하고 심지어 특별감사까지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또 아까 행안부 입장에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특정 정파의 전유물로 비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왔던 노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기조 또는 이 돈줄 옥죄기의 일환이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6월 10일에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성지 명동 대성당에서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네. 정부 여당 인사들은 모두 불참했지만 야당과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광고에 대해서 역시나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 아래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사회 분열을 획책하고 대한민국 존립 가치를 뒤흔드는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이거 가지고 정부가 불참까지 할 일이냐,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정도는 좀 포용하는 뭐 이렇게 대범함, 그렇죠. 예, 통큰 뭐 이런 광폭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자유민주를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강조해 왔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필요한 부분은 감사를 뭐 할 수도 있죠. 뭐 못하는 네. 건 아니지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제 맥락 속에서 보면 좀 약간 정치적 함의가 오히려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주최한 국가기념일 행사인데 주최자가 빠졌고 빠진 이유를 봤더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한 그런 행사의 논란도 아니고 모르고 지원했던 그 행사에 대한 논란인데 이 해명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몰랐다. 네. 어떤 조치도 할 거고 뭐 우리도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안 줄 거다. 지원 안 할 거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자에서 빠졌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과잉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작년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여했던 행사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는 좀 큰 탈 없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희가 이제 거의 뭐 매일 전해드리다시피 하는데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 예고가 됐었고요. 오늘 오전 8시가 넘어서 시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지의 방류 설비, 그러니까 여기서 알프스를 통과한 이른바 이제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처리수, 알프스 네. 처리수, 이게 해저 터널을 따라서 1km쯤 가서 거기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제대로 설비가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그걸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미비점을 체크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은 사실은 오염수에 물을 섞어서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다음에 원전 앞에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건데, 시운전은 오염수를 바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네. 오염수 대신에 담수와 해수를 사용해서 해저 터널로 잘 가는지 그걸 보는 거고, 이 밖에도 긴급시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이걸 2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 뭐 시스템 체크하고 기계 체크하고 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실제 운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주 뒤에는 이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외교적 문제나 과학적 문제를 다 빼고라도 현지에서 그 주변의 어민분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일본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그리고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을 강력하게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사실 일본 정부가 뭐 여러 의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일관적인 입장은 그래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이 6월 말에 나올 예정인 최종 보고서를 보고 방류를 결정한다는 게 어쨌든 공식적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아직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지금 사실 시운전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역시 의심했던 대로 이미 다 모든 건 결정이 되고 방류가 이제 7월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IAEA 최종 보고서는 6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지난 6월 10일에 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직접 그 인근의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직접적인 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후쿠시마현 그리고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 세 곳을 방문해서 지역 어업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긴 했는데 이 세 개 현의 어민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노자키데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설명을 듣긴 듣겠지만 우리가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단호히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런 어민들의 반발을 듣고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듣긴 듣겠지만 올여름 방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또 반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일본 정치가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 저희 같으면 또 뭐 안전하다 하더라도 선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세 지역 정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거 좀 일본이 너무 이제 자민당 위주여서 이 자신감이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어제 SNS에 홍 시장이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느 나라라도 일본의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된다라고 일본을 겨냥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미 이 오니, 그러니까 오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수 처리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부패하기 쉬운 유기물, 진흙 모양의 이 유기물 네. 이게 해양 투기에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그걸 홍 시장이 언급을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위해 가능성이 큰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거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도 덧붙였냐면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양 투기를 자행하면 그건 일본의 자해 행위가 될 거다. 이 들어보면 굉장히 센 말을 했습니다. 네. 역시 대선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보면은 자신이 만든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네. 지지자들이 좀 걱정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시원하다면서 이런 일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에서 홍 시장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홍 시장이 답변을 달았는데 뭐 이 동북아 정세 등을 감안할 때 정부도 마냥 거부하기 힘들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있어야 된다. 국민 일각의 우려 소리를 대신 전한 차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홍 시장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 외교 상황, 뭐 한중일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한미일 밀착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셈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정부의 이런 정책 시찰단 갔다 온 이런 부분들까지 합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거의 단일한 입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홍 시장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정치의 다양성은 늘 또 소중한 거니까요. 의견을 또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다음은 이동관 특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또 새로운 국면을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고 지목됐던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언론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11년 이동관 특보의 자녀로부터 뭐 팔과 가슴을 수차례 맞았다거나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다른 친구를 불러서 때리라고 했다. 등등의 이제 진술서를 썼던 그 피해자로 지목됐던 당사자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 이미 이동관 특보가 8일에 입장문을 내면서도 이 피해자로 지목됐던 학생이 이미 화의를 다 했고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이동관 특보도 밝히기는 했는데 네. 어제 이 당사자가 직접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죠. 네.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가해 학생이라고 불리는 친구,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친구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를 한 상황이었다. 피해 진술 내용은 다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진술서 작성 시점은 2학년이 됐던 4, 5월경이라서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다라고도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이 작성한 그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들이 처벌을 강하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과 내가 찾아가서 우리는 전학을 원치 않는다고 읍소를 하기도 했다.
이게 만약 학폭 피해자라면 가능한 태도이겠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사실 여전히 이 피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학생의 말을 들어봐도 여전히 의문이 좀 남는 지점들이 있죠. 지금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피해 친구들의 피해 사례가 섞였다. 네. 진술서에. 그럼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그쵸. 의문점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논란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도 남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화해를 했다고 하지만 네. 2학년 때 본인이 진술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거기는 학폭 피해를 분명히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도 남아있고, 또 본인이 어쨌든 화해했다고 해도 지금 사태의 문제의 본질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열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안 여는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밀어달라, 전학 주최해달라는 무마 시도를 했다는 게 지금 의혹으로 또 나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두 개인데 피해자가 복수인데 한 명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연좌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아들이 학폭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이동관 특보가 뭐 하나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었던 당시 김승유 은행장에게 전화를 한 부분, 부모의 부당한 뭐 위계에 의한 어떤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 건데, 이 와중에 또 그 당시에 그 공익 제보를 했던 하나고 교사였던 정경원 씨가 또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요. 네, YTN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2015년 8월 1일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과 자신이 네.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정경원 씨랑요? 그렇습니다. 네. 정경원 씨가 독대를 해서 김승유 전 이사장이 이동관 특보와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해줬다. 정경원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꼭 처벌이 능사이냐,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관 특보 얘기는 사실과 관계 확인차 전화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임명할 때는. 네. 그런데 정경원 씨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2015년에 김승유 전 이사장 만나서 들은 얘기는 그거와 달랐고, 뭐 처벌이 능사냐, 학기 마칠 때까지는 하나고에게서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장이 엇갈리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경원 씨의 얘기는 뭐냐면,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당한 청탁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이 학부모가 이사장한테 직접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 측은 이 정경원 씨 주장 사실로 단정해서 안 된다, 본인의 말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승유 당시 이사장도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 또 교장에게 학사 지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이랑 2015, 16년경에 김승유 회장이 인터뷰한 거는 지금 뭐 인터넷에 또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강제 전학이냐 자발적 전학이냐는 수시나 학종에 있어서는 다른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그런 그러니까 민원을 넣었다는 게 좀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으로 하고요. 이 시각 교통정보 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시청 서편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로 시청 서편에서 출발해서 세문안로, 그리고 충정로 마포대로 등을 이용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해 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2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 동탄에서 기흥까지 정체입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천안 휴게소에서 옥산 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강릉 방향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까지는 8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그리고 여의도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될 거라고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끝이 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지금 비공개로 지금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부 기자들은 앞에서 뻗치기 하면서 밥도 못 먹고 네, 인권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윤곽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전직 현직 지도부 또 전직 장관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이걸 통해서 제외를 하자.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아니면 네.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회전문으로 다 하는 건 막자. 네.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당직과 국회직 겸직 금지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또 3선 이하 의원들을 상임위원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 이 얘기도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초재선이 너무 많잖아요. 뭐 3선이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을. 네. 4선, 5선.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분들은. 몇 분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6곳, 그러니까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6명의 민주당 몫이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날 다 지명이 됐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스톱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이죠. 네. 그 문제가 이제 집중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또 새 혁신위원장 후보 지금 3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 외부 인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측했을 때는 내부 인사로 좀 갈 거다라고 했는데 검증이 쉬우니까. 네. 제가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 인사로 가게 되면 검증이 쉬운 면은 있지만 아니 그게 무슨 혁신이냐.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이 썩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도려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3사람을 놓고 막바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사람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SNS 글까지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지난번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다 지운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이게 정리가 빨리 좀 돼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정청래 위원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요즘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런 당내 갈등 빨리 조속히 진화되는 게 당 입장에선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켜보시고 뭐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의혹도 여의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자녀가 암호화폐 회사를 다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가 설립한 언오픈드라는 이 블록체인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 그렇습니다.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언오픈드라는 회사는 2021년 11월 NFT 프로젝트 사업을 내세워서 이 NFT를 팔아서 16억에서 17억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는데 그 후 1년 동안 사실 그 사업으로 예고했던 메타버스 게임 출시 등 약속했던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오픈드의 모기업인 해시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 수조한테 코인 사기 행각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잡혀 있는 권도영 씨, 이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입니다. 이 해시드가 모기업이. 그리고 그동안 루나에 대해서 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5개월 전에 1,300억 원어치의 루나를 매각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기업인 해시드는 보유 루나 중에서 1% 정도만 처분한 것이라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인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도 이 NFT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서 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유명 게임 회사의 주식을 한 1억 원 가량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게임 회사가
NFT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네. 결국은 관련 사업주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김기현 대표가 2021년 6월 17일에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한다고 주장한 점도 혹시나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민주당이 의심을 하고 있어서 곧바로 6월 9일부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김기현 대표와 그 아들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일단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은 공개를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근데 네. 아직 자녀들은 아마 내년부터인가 네. 내년부터인가 돼야 아마 하는 것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비공개를 네. 해버리면 맞습니다.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거나 뭐 네. 정치적 공세다 이런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의혹 보도가 된 이 언론사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하지 않는다. 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남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형수님과 형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지도 않는다.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 아들과 형수님을 짓밟은 짓은 그런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한 게 사실이냐,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냐, 아직도 이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도박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뭐 벌금형이 아마 예상될 것 같고 네. 성매매 관련은 이제 혐의 없음, 뭐 네, 증거 나온 불충분으로 상황인데. 이제 나온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뭐 예전 일을 이렇게 언급한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서 다시 또 반박을 하면서 네. 아니 왜 동문서답하냐. 김기현 대표와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또 그동안의 거래 내용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김기현, 이재명 아들 특집인가요? 확실히 여기는 유교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되면서 좀 한 가지 분명해지는 건 양당 대표의 TV 토론. 이건 좀 어렵겠구나.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하죠.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이 강내구 씨와 공모를 해서 현역 네. 의원 또는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네. 지난달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가 됐죠. 오늘 표결인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 의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려야 아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167석인데 어떻게 표결하니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의원총회 현안은 아니고 각자 네. 당론 없이 자유표결이라고 하겠죠 아마. 투표인데 그걸 네. 또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비판을 했어요. 당연하게 하겠죠. 네, 의총에서 네. 이런 거를 네. 그동안 이미 몇 번 부결시켰으니까 네. 좀 투명하게 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가결을 하자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가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당론상으로 가결을 정해서 표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당내에 남아있는 어떤 혼란 부분들을 수습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결이 되면은 뭐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또 이제 당내에 있는 여러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 네. 비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이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정호 기자님? 가결될 것 같습니까? 부결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가결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지금 볼 때는 민주당과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관석 의원이 오늘 보니까 의총장에 와서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인사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눈에 좀 들어오던데 네. 이 문제는 뭐 영장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를 보더라도 한 30여 명만 네. 찬성을 하더라도 가결이 되거든요. 네. 의석 분포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혁신위원장에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가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어쨌든 뭐 이건 정무적인 문제고 이게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고 뭐 하는 거니까 네, 정무적인 측면에서만 좀 얘기를 그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가 소식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 이재명 대표와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망 대사 간의 그 논란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초치를 우리 정부가 했는데 그죠? 중국도 우리 대사를 맞조치했다고요? 네, 우리 정부가 지난 9일 이 싱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경고를 했죠. 내정 간섭이다. 뭐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한다. 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어제는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중 외교가에서 서로 양쪽에서 초치하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결국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중국 대사가 네. 생중계되는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한 거 외교 결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도 항의를 한 거고 네. 지금 야당에서도 이거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할 말을 다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논의하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그런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외교적으로 결례였고 무리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좀 별개로 그럼 우리 외교가 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가 좋고 셔틀 외교 복원이 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반대급부로 우려가 되는 상황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이건 또 따로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에서 판단해서 대응을 좀 잘해야겠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 중에 도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또 많은 국민들이 네. 별개로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럼 이제 중국이랑 관계가 악화되면 더 좋냐라는 부분과 중국에 할 말을 하는 외교는 좋은데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에는 할 말을 하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이제 어지러울 것 같아요. 네. 저부터도 그러고 외교관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그 경제 소식 하나 짚어보죠.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지속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까지만 하고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 최대 143만 원까지 자동차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6개월 단위로 일몰제라서 사실 2018년 7월 시행한 다음에 그동안은 약간 관행적으로 좀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상시적인 이 세제 지원처럼 느껴져서 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큰 혜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종료한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수 결손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그러면 유류세 인하도 이제 그냥 그렇습니다. 폐지될 것 같다는 거죠. 유류세 인하도 이제 8월까지인가요? 네. 일단 4개월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세수 결손 문제가 벌써 4월까지만 해도 34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 유류세도 어쨌든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국제 유가가 한 $70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보다는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로 또 세수 결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화 그러니까 인하 조치를 그만할 것 같은 예상이 들기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 역시 상향을 해서 네. 좀 종부세를 좀 사실 정부의 기조는 종부세 같은 거를 낮춰주는 기조인데 네. 지금 세수 때문에 그래서 세수 결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세 부담을 다시 한번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정상화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렇긴 부분이다. 한데 선거가 없는 해라서 네. 오히려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유류세 너무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면서요.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194님이 이제 U20 월드컵 얘기를 남겨주셨네요. 우리 젊은 태극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청춘들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과의 3, 4위전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그래도 올해 기억될 만한 인상적인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9194님께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펀의 We Are Young 2013년 올해 그래미 노래죠. 네, 이 노래 디저트송으로 들려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미달을 넣어야 알을 내어 먹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달은 미의 티읕 받침을 쓰고요. 암탉이 알을 낳을 자리를 바로 찾아둘 수 있도록 둥지에 넣어두는 달걀을 말합니다. 이 달개 둥지에 미달을 넣어두어야 닭이 낳은 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공이나 미천을 들여야 뭔가를 얻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미천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는 이 소중한 미천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구렁이 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돈이나 물건의 소중함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어쩌지 구렁이 알 같은 전세금을 사기당하고 말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미천을 가지고도 이득을 많이 보는 경우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바늘 넣고 도끼 낚는다가 있습니다. 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만들어서 물에 빠진 도끼를 낚아낸다는 뜻인데요. 적은 미천으로 큰 이득을 도모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욕심을 부리다가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해망구실, 이 한자성어가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개와 그물을 모두 잃었다는 뜻으로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미천까지 잃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기온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반면에 지상에서 5km 떨어진 상공에는 아직 영하 10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두 공기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보니 공기가 섞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당분간은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경주와 울산에 소나기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전라 동부 내륙, 경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최고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돌풍도 불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해안 지역은 강릉 24도, 제주 25도, 부산 26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본 어민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면서 여당 대표가 지난주 일본 대사와 만난 것을 거론하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회동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업을 돕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변호사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지난주에 감사 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불문결정,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안이 보고서에 담긴다면 무고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모시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바쁘실 텐데요. 지난주 감사원 결과 보고서 이제 확인하시고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일단 전반적인 총평, 이렇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위원장님의 총평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감사 결과에서 그동안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제기했던 모든 개인적인 비의혹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 사무처는 이 권익위원장의 10달간에 걸친 그 표적 감사가 사실상 빈손 감사로 실패한 표적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기간 주의나 징계를 받았는데요. 네. 이 불법 표적 감사에 또 별건 감사로 일종의 피해자가 된 우리 직원들이 매우 안타깝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허위 조작 감사를 한 감사원 사무처에게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8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보고서로 일단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지금 더 뭐 추가적인 감사 이런 건 없는 거죠? 감사는 이제 다 종결이 됐고요. 네. 여기 이제 2차전이랄까?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 사안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 네. 또 제가 사무처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후에 또 사법적 어떤 심판에 수사기관에 맡겨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뭐 13가지가 있었는데 7건은 문제가 없고 6건은 뭐 보고서에 기재를 그대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전현희 개인에 대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들은 8개인가 나왔는데 전부 불문이다. 뭐 이런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좀 사실관계를 청취자들이나 저조차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간명하게 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권익위원장의 비의혹이 확인이 됐다면서 감사위원회에 올린 안건이 모두 8가지 쟁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쟁점을 올린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8가지 쟁점의 소명을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감사원 사무처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8가지 쟁점 모두 위법 부당함이 없다라는 네. 그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변호사님도 헷갈린다 말씀하시는데요. 네. 감사원 사무처가 이 저에 대한 무혐의 결정 난 것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감사 결과서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제보 내용 이런 걸 묶어가지고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난 것을 조작하고 은폐해서 사실상 권익위원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 결과를 좀 왜곡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무고와 명예훼손 소지도 있고 또 이 감사 결정 이 보고서 사안을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승인을 하지 않은 그런 허위 공문서로 지금 감사위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한 빈손 감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감사원 사무처의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불문 결정이 내린 사안은 그 일종의 무혐의 그런 결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묻지 않겠다.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네.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재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감사원 사무처가 마치 저에 대해서 비의 내용이 확인된 듯한 그런 뉘앙스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를 했고요. 감사위원들은 이 부분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게 초반에 그 뭐 전원 일치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원 일치 부분은 네. 그 사실상 이제 듣기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6인 원장을 제외한 6인이 이 불문 결정에 동의를 해서 네. 원장을 제외한 6인이 전원일치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감사원 사무처는 아마 원장을 포함해서 하면 전원일치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인데 불문 결정이 틀렸다 이 얘기는 아닌데 사무처가 마치 교묘하게 불문 결정이 전원일치 불문 결정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 보도자를 네, 반박 기사를 했습니다. 냈었죠. 네. 근데 그럼- 방점이 전원일치 부분이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불문 결정이 사실이 아니다는
그는 아닙니다. 불무결정은 사실인 거죠. 네, 미묘한 디테일 간의 신경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별건이지만 다른 직원분들 몇 분 정도가 주의나 징계 결정 내린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관 주의가 뭐 작게 하나 있긴 있다는 거죠. 기관 주의는 이제 제가 탄원서에 서명한 부분이 기관 주의로 네. 이렇게 이제 남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사안이 기관 주의가 더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0개월 정도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인데 이 정도면 사실 찍어내기 표적 감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제로 감사를 시작할 때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원장에게 묵갈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다 끝나고 보니 묵갈 수 없는 심각한 비위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군요. 위원장님 예.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감사원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저한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향후 대응 방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번에 뭐 결과 보고서를 편집하는 양식이 조금 자의적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죠? 그럼 네. 이번 감사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 쪽으로 대응 방향을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감사원이 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네. 이렇게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한 거는 직권남용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권익위 감사는 이런 직권남용 사퇴 압박 표적 감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조작 감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감사 결과도 최종적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들의 이런 이제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실상 허위 공문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감사 대상이 권익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시기적으로 되는 거냐, 전격적으로 된 거냐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논박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직권남용죄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게 하나가 있으시고, 그죠? 근데 네. 그건 이미 수사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이번에 감사 종결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예, 사실상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담아서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 결과서를 작성 공개를 한 그런 또 위법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감사원까지는 오늘 인터뷰를 못해서 약간 네. 반론성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네. 위원장님이 재임하는 동안 권익위가 네. 문정부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그리고 네. 이제 문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리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공정성이나 네. 중립성 시비를 자초한 부분이 있지 않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반박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 해석 관련해서 또 서해 공무원 유권 해석 관련해서 기타 신고 사건 관련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항상 비록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어느 정당에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런 잣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해왔고요. 이번 감사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엄청난 그런 강도의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원에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네, 6월 27일입니다. 네, 6월 27일인데 지금 현안 중에서 그 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도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다루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임기가 자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못 다루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우리 그 부패방지 부위원장 정성윤 부위원장께서 진두지휘 하면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이 조사에 대해서 사실상 마무리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네.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또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에는 그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현황도 한번 권익위에 조사하자 몇몇 의원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혹시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의당 의원들께서 모두 동의서를 제출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용혜인 대표께서 제출을 하셨고 네. 또 최근에는 그 안철수 의원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대변인 발표는 있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진 않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결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셔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속히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4월 총선 차출설이 조금씩 나오고 혁신위원장 설까지도 나오고 요즘 정치 하마평에 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네. 지금은 말씀을 아낄 때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고민을 전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그동안 3년 동안 있었던 이제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성과라든지 업무를 마무리하는 게 현재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 권익위 직원들과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달 후에 그때부터 고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즉답을 하실 수 없는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아들 특집입니다. 네, 여기가 유교의 본고장 조선 한반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동관 아들 전 홍보수석 아들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한입뉴스에서도 잠깐 짚었는데 이제 어쨌든 해명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피해자 중에 1인이 나를 더 이상 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언론에 좀 배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면 전환이 될지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분은 한 분인데 네. 근데 알려지기로는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게는 4명이다.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증언이 나오느냐. 네. 또 그 증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 여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이제 A씨로 거론되는 이 피해자는 학폭이 아니었고 네. 일종의 이제 쌍방간의 다툼이었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조치에도 본인이 반대하고 탄원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오히려 본인을 피해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겠죠. 일단 존중해야겠죠. 인정해줘야 되고.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교육청 등등의 진정서를 낸 걸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피해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데 구체적이고요.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나오냐. 지금 아마 언론에서도 그 피해자들을 찾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찾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폭력을 증언하고 당시에 또 그걸 무마하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증언한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추가로 더 정점이 될까 싶기는 해요. 여기까지 더 이상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 수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한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 문제가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제 전체적인 여론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여권에서 이거를 이제 진영 대결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거를 문제 제기한 하나고 교사에 대해서 색깔로는 이제 붙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갈라치기 진영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당시에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이사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회장한테 전화를 하냐. 뭐 이거는 잘 봐달라고 한 거밖에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교장도 아니고 담임 교사도 아니고 많이 양보해서 학교 교장도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 금융권을 대표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뭘 무슨 현안을 알아보려고 합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청탁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패널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거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점은 분명한데 앞에 있었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낙마때하고 비교해 보면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때는 계속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순실 씨가 그걸 소송을 질질 끄는데 개입해가지고 아들 학교 폭력을 결국엔 이제 대입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무마시키려고 했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됐고 이 여권에서도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논쟁의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근거가 없지 않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일단. 1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이제 거의 30이 다 된 나이여서 추가적인 증언이 뭐 나올까. 지금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승희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웃긴 거죠. 이사장은 사실 학사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금융업을 하시는 분한테 금융지주에서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알아봤다는 것 자체는 변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사실은 뭐 부당한 게 청탁을 행사했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게 분명하고 당시에 그 교사 전성원 씨도 이사장이 그 얘기를 했다. 자기 앞에서 시인했다. 물론 한참 지난 이후에 시인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동관 수석이 만약 청문회장에 나온다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 이걸로 낙마까지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뭐 별다르게 새롭게 진전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낙마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고위직이었던 부친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행사됐냐 안 됐냐. 근데 이제 당시 이사장이랑 통화한 것까지는 이제 확인되는 것 같고 이 와중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전 하나고 교사 정경원 씨가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압력을 김승유 이사장이 행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놀란 건 김승유 이사장이 이 교사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교사를 만났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만난 거는 아닌 거 같고 확실치는 않은데 통화한 내용에서 통화를 했다. 김승유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특보와 이동관 특보와 김승유 이사장의 발언을 전하는 걸로 이제 하면은 이특보와 통화했다. 이특보 아들이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교를 그냥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 징계가 능사냐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2019년에 MBC 보도에 의해서 이미 이 김승희 이사장도 이 특보한테 이동관 특보한테 전화를 받은 거는 이미 인정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경원 이 교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국민의힘 측 여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다. 첫 번째 좌파다. 네. 두 번째 이제 나중에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네.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할 때 TV조선하고 뭐 등등해서 보도를 한 건데 뭐 정교조 회원이어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한 거는 이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정교조 회원이 아니었고 교총 회원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징계는 2018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네. 2015년에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문제 제기가 이제 됐던 거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다. 그래서 시차가 다 안 맞고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뭐 들어간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러면은 2015년에 나는 이 전경원 교사는 나는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에 들어가기 위해 이거를 이제 폭로할게요라고 이제 미래를 보고 한 것이냐. 신의 한 수네요. 예, 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색깔론이죠. 전형적인 색깔론.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이 정경원 교사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내용이 틀렸다라면 몰라도 이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신의 한 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동관 전 수석이 신의 한 수 나온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학폭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보자도 아니죠, 예비 후보인가요? 예비 후보, 실질적 후보, 예, 실천적 후보, 실질적 후보인 이동관 전 수석이 언론관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사이냐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 부호가 붙는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2019년에 극우 유튜버 채널로 평가받는 신의 한 수라는 데가 나와서 보수 우파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 뭐 이제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고, 제가 또 다른 걸 보니까 그 종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크게 반응이 없나요? 국민적 여론이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기본적인 스크린을 대통령실도 했거나 하고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뭐 이렇게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의 한 수라는 매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보도를 많이 해온 것이잖아요. 네. 근데 누구보다 좀 균형 잡힌 언론관을 가져야 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그런 매체에 나가가지고 요즘 상식적인 유권자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 신의 한 수를 본다, 100만 구독자의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어떤 편향적인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 저분이 과연 이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저는 이동관 특보의 논란은 이 자녀의 학폭 논란보다 더 큰 건 이명박 정부 시절 본인이 대통령실의 대변인 또 홍보특보 이렇게 재직하면서 거의 3년 5개월 재직을 했거든요, 이분이. 네. 당시에 이 이른바 이제 언론 장악에 깊숙이 관련됐고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의혹, 그리고 작년인가요 뉴스타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물을 공개받아가지고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가 제대로 된 반박이나 제대로 된 반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무조건 아니라고만 얘기했지. 근데 그 당시에 정황을 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 언론을 관리하고 장악했던 그 당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네. 저는 청문회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될 거고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죠. 네. 자녀 학교 폭력 문제보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 밀어내면서 이 정부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중립성을 어기고 있다, 공정성을 어기고 있다, 민주당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분은 내놓고 편향된 인물이고 출마도 시도를 했던 인물이고 저런 보수 그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할 만큼 언론관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이 전혀 없는 인물인데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요? 저런 분을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앉히겠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자녀 학교 폭력 이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고 네. 이 과거의 언론장악 논란으로 이 이동관 특보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도덕론보다 자질론이 더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언론인들 요즘 만나보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교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와중에 방통위가 방심위 감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통위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고요. 방심위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 하냐면 이제 시사본부가 이상해요라고 이제 어디 민원이 들어오면 이상한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목동에 여기도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기 감사긴 한데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필 심의위원장이 정현주 전 모 방송사 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저 언론 장악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필요하면 하는 거죠. 예, 정기검사 감독은 뭐 방통위의 권한이니까 하는 건데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권한이 얼마나 남용되고 그리고 또 집요하게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냐. 이제 네. 뭐 그게 전현희 권익위원장 얘기에서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장악, 뭐 방송 공영방송 손보기 9월설 얘기가 다 나오는 게 다 요 조금 뭐 그쪽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억하시는 분이 뭐 좀 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KBS 정현주 사장은 2008년 8월 8일에 쫓겨났습니다. 네. KBS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고요. 네. 그때 이사회 이제 해임 근거 같은 경우에는 배임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거 다 무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KBS 이사들은 이제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기 위해 네. 특히 이제 동아대 신태섭 교수였나요? 그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동의대인가요? 동의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분이 원래 그러니까 KBS 이사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안 그만두니까 방심위에서 자르고 방심위에서 학교에서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KBS 이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분이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동관이 3년 5개월 동안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언론 모니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일이 다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제 보도로 낙인을 찍었고 좌파 우파다 나눠서 여기 다 좌파들만 있나요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모두 까기를 하지만은 예. 네. 막 언론인 축출 방안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그리고 시행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오는 것 같고 어떻게 피바람이 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이제 해임되는 과정에서도 절차 위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그분도 2심에서는 지금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좀 정치권에서 조금 양당이 좀 뭐랄까요? KBS나 MBC 이런 데를 조금 더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강하게 합니다. 이게 정권만 바뀌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정치적 논란이 큰 기구가 돼요. 네. 지금 몇 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그런 일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났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그야말로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언론에 있어서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이 정권이 장악하는 그런 어떤 그 천병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이용이 되고 그래서 큰 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제 정파를 넘어서는 여야를 넘어서는 정권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큰 틀의 논의와 합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걸 반복을 하겠어요. 한쪽이 그러니까요. 권력이 바뀌면 한쪽을 축출하고 또 다시 권력이 반대로 바뀌면은 그 반대 세력이 또 나서 가지고 한쪽을 축출하고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멍들어서 제대로 된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냥 편을 갈라가지고 한 그 직장 안에 일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사이가 된 데들이 많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네, 하여튼 뭐 방송가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무리를 하면서 나머지 정치권 소식도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COO 최고 운영자죠. 뭐 하여튼 C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일 높은 급에 있는데 재직 중인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김 대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과세 유예를 주장한 이후에 아들이 입사를 했고 뭐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과 이 가상자산 문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시점 이후에 네. 입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서로 앞다퉈 주장을 했어요. 그랬죠.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면. 네. 때문에 그걸 김기현 대표만의 책임이거나 김기현 대표 아들의 이후에 취업과 연관시켜서 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김기현 대표 이번 해명을 보면서 가장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회사 주식 한 주도 없다.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예요. 그 아들이 네. 회사에. 네. 회사 임원인 거죠. 네. 그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반대로 그럼 코인은 많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들 이제 이 다 코인 그동안의 보유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네, 6월 그렇죠. 말까지 신고해서. 네. 근데 여기에 직계 비속이 빠져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제도적인 미비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 김기현 대표 아들도 그러면 상당히 코인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코인 회사에서 심지어 네.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배경이 거기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떤 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코인은 자금 이익하기도 쉽고 그걸 정치 자금의 통로로 활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변칙적인 활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까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제에 아예 그 직계 비속도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네. 제도가 없는 거지 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원래 또 독립생계면 재산 비공개 또한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이번에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코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김남국 의원권으로 논란이 되고 네. 이게 이제 뭐 불법적인 자금 그 은닉과 전달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네. 차제 합의해서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주식도 없는이라는 표현에서 스톡 옵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인으로 짚으셨군요. 네, 김준일 기자님. 일단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죠. 네. 내년에 이제 뭐 다 매각을 하고 없어요. 그 뭐 거래 내역까지 다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내년에 총선에 당선이 되실지 안 되실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뭐 좀 해명 자체가 이게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라 김기현 대표가.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COO잖아요. 네.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 네. 그래서 한마디로 부사장입니다.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멍가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여기가 자회사긴 한데 그 모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를 하는 최고 투자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19년 당시에는 뭐 한 몇십억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몇천억대로 지금 자산을 불려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의 자회사고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에 기획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하는 거에 회사 사실상 부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일개 직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강부회고, 다만 이제 코인 투자 자체를 너무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것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너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과하다.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야 정치권에 고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의혹이 제기되고 그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의 뭐 도박, 성매매 네. 의혹을 가지고 또 서로 양쪽이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네. 저는 이 과거에도 보면은 관례적으로 네. 양 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고서 서로를 인신공격하다 비난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여지가 없어져요. 양 당의 대표가 전면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각 당의 대변인들이 상대 당의 대표를 향해서 포문을 열 때 수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자당의 대표가 좀 톤다운하라고. 근데 이러는 게 국회에서 보통의 관례였어요. 근데 이렇게 양당 대표가
가족 문제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설전을 주고받으면은 그럼 앞으로 국회에서 가뜩이나 협치의 여지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협치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두 분이 얼마 전까지 뭐 밥을 먹니 만나니 소주를 먹니 뭐 공개 TV 토론을 하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거 다 이제 지금 꽉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를 비판할 수 있고 의혹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금도 없이 선을 막 넘는다. 이런 점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리더십의 위기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조바심이 들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형 얘기한 거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이제 양국에서 대사를 막 쌍방 맞초치하는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한중 관계 이제 삐걱거리고 있어서 이제 큰일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예를 들어 그 싱대사가 와가지고 15분 줄줄줄 읽었는데 그게 좀 과하다는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경중과 공과 과를 나눠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냐. 요 이제 부분이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자리를 안 가졌으면 가장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1당의 대표가 그 주재하고 있는 그런 파견국 대사를 1대1로 만나서 공개적인 회담을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대사관이 각계 국내 인사들한테 만찬이나 이런 자리를 제안하고 초청을 하는데 우리 야당 대표들은 과거에 가더라도 비공개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사는 격이 한참 낮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국장급 공무원인데 그 대사를 마치 예방하러 가는 듯한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비단 중국 대사만이 아닙니다. 다른 뭐 미국 대사, 프랑스 대사가 불러도 만찬이나 이런 데 응할 때는 다 비공개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 매체를 대동해 갖고 가서 그걸 생중계를 했잖아요. 물론 저는 민주당이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싱하이밍 대사는 굉장히 선을 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채는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 거잖아요. 국가는 연속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거를 야당 대표가 판가로주고 지켜봤다? 저는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실책이었다고 보고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좀 취해야죠. 싱 대사의 얘기 적절치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나섰어. 이재명 대표가 하면 좀 민망하니까 당내의 최고위원들이든 다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가 한중관계 못 풀고 야당이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그 장면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밤에 저녁에 이제 중국 대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뭐 기획에 대해서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충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서로 그런 건데 중국에 그러니까 방심했죠. 방심하고 중국의 오만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매우 오만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감정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총선을 위해서라도 스탠스를 좀 잘 잡아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구도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민주당한테 크게 손해가 날 겁니다. 크게 손해일 거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6월달에 나온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굉장히 큰 데거든요. 전 세계 19개국에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했는데 한국의 반중 여론이 80%. 2002년 이후 최고치인데 2002년에는 반중이 31위였는데 2010년에 56, 2017년에 61, 2020에 75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중국 쪽에 붙는 것처럼 프레임에 안에 갇히면 상당히 안 좋다. 좀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공학적인 분석을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실제 이게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인 게 특히 젊은 층의 중국에 대한 반감. 어쩌면 상호 그런 면이 있어요. 상호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진짜 역대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이른바 이제 짱깨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갖는 그런 이제 편견이거나 혹은 그런 혐오의 정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도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듯이 뭐 전랑 외교라 그러나요?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 별로 그렇게 현명한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만 굉장히 고조되고 네. 저걸 통해서 개선될 게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랑 사이 좋은 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뭐 어느 나라든 사이가 이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교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포지션을 이제 김준일 기자님이 하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홍준표 시장님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좀 우려한다 이런 또 이제 독특한 포지션을 또 치고 나갔습니다. 이거 뭐 이제 어떻게 이 부분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정치 구단 입신의 경지에 들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은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결국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들의 굉장한 우려와 걱정 그에 반해서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정치에 실패하고 있는 네. 이 정부와 정확하게 본인을 차별화하면서 네. 물론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절묘한 포지션을 취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역시 감각이 죽지 않았다. 입신의 경지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네. 홍준표는 진정한 우파 포퓰리스트다. 여론이 불리한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네. 워낙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딱 발 담갔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민정수석 출마설들이 있습니다. 우병우 출마설, 조국 출마설. 한쪽은 뭐 관악 얘기 나오는 것 같고 하나는 영주, 울진, 봉화 뭐 이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양까지인가요? 선거구는 또 재획정될 수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좀 복잡하긴 한데 나가는 거냐 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두 분 다 네. 그 각기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점도 있지만 네. 또 다른 공통점은 세계관 최강자들이에요. 네. 어쨌든 자신들 그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결함이 없는 분들인데요. 피해자 서사가 있다. 네. 네. 둘 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조국 수석 이번에 이제 평산책방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 술자리 갖고 네. 그 뒤에 뭐 지도에 없는 길 뭐 이런 얘기 한 걸로 봤을 때 네. 출마에 가까운 메시지인 건 맞는데 네. 현실적인 난관이 많아요. 이분이 재판받는 피고인인데 그렇죠. 이미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는데 네. 그런 분한테 보통 공천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뭐 본인의 이제 또 강경한 지지층이나 네.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리더십의 취약성이나 이제 이런 거를 흔들어서 공천받고 출마하겠다는데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네. 민주당으로든 무소속으로든 해당 네. 지역에서 네. 지역구만 잘 선택하면. 네. 근데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가 망할 겁니다. 네. 접전 지역에서 저것 때문에 다 떨어질 거예요. 네. 또 한 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굉장히 큰 피해를 안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누굽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일단 여권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분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데는 영주밖에 없는데 네. 거기는 국민의힘 누가 가도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왜 우병우 해야 되는데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남은 아마 무소속으로 가겠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기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또 첫 번째 소식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캐나다 네. 산불 소식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사진이라든지 짧은 동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네. 진짜로. 예. 근데 원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 발화가 있긴 있죠. 원래는 있죠. 원래 있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네. 근데 문제는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달 초에 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횡으로 서부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캐나다 산림화재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431개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서 232건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당량의 뭐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네, 이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거나 또는 그 대피령을 확대한 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산불로 우리나라 면적의 40%가 소실됐다. 네, 네, 네. 예.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 내 소방 인력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해서 네. 멀리 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유럽 소방 인력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까지 오고 있어요? 예, 소방 인력들이 급파가 된 상황입니다. 진짜 한국 면적의 40%가 근데 다 소실된 거예요 지금? 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파악된 것만 이렇지 않을까. 파악된 것만. 거기는 네. 왠지 좀 빈 땅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인은 결국 기후 변화인가요? 그렇죠. 이 때이른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만든 재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맞냐면요. 사실은 그 동부에서 아까 불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캐나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북대서양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온화하고 습도가 좀 높은 기온이래 원래는. 네. 그래서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지는 않는데 지금 대형 산불이 동부에서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밖에 설명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정부도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런 산불 더 많이 볼 거고 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는 국토가 2배 이상은 늘어날 거다. 2배가 늘어날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인데 산불로 인해서 또다시 그 기후 변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된다는 건데요. 예, 왜냐면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무가 이제 원래는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그걸 뱉어내니까. 그렇죠. 5,480만 톤 이상이 배출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한 달치에 네.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산불이라는 게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도 당연히. 근데 미국 쪽으로는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는데 네. 미국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산불이 나잖아요. 거긴 또 나죠.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산불로 인한 연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저는 사실 국제정치하면서 매년 인도 뉴델리가 한 11월쯤 되면은 왜 주황색으로 변하는 그쵸. 예. 엄청나게 심각한 사상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는데 지금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 일부 지역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 환경보호청이 1억 명의 그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을 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건 뭐 다들 뭐 붙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린란드를 거쳐서 아이슬란드 여기다가 캐나다와 4,600km나 떨어진 노르웨이에서까지 영향력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지 하여튼 그 나빠진 대기가 그렇죠. 거기까지 공기가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럼 지구적인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화가 어떻게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 보도 내용이요. 믿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 가려서 들어라. 예, 네. 왜냐하면 어디서 이제 출처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즉시 발령한 게 보도 통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관련 보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확인해서 나가야 돼요. 네. 통해서만.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럼 뭐 반대급부로 러시아도 그렇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를 같이 보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가짜뉴스의 항연이군요. 왜냐하면 현대전은 여론전입니다. 언론전이고. 한국전쟁 때도
북한이 내려오고 있는데 괜찮다는 보도가 한번 나가지 않았나요? 아,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했죠. 네. 예, 그게 사실은 대통령 입에서 가짜 뉴스가 시작이 됐죠. 그 당시는. 네. 자,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현지 시각으로 8일 날 자포리자주, 도네츠크 등에서 대규모 반격 작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뉴욕타임즈는 10일에도 우크라이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네. 보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 도네츠크 인근 3개 마을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러시아 측 군사 블로거들이 공개한 자료를 좀 보니까 네. 왜 독일제 주력 전차 있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미국제 브래들리 장갑차 네. 이렇게 파괴된 모습이 자포리자주 인근에서 실제로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 그대로 서방이 지원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갔다가 좀 격파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뭐 이런 짐작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반격 목표는 뭐냐? 자,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했죠. 그쵸, 네. 예. 자, 제가 지도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네츠크 주가 있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 자포리자 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헤르손 주가 있고 헤르손 주 아래쪽에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쪽은 이 동쪽부터 쭉 해서 헤르손 주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군한테 보급을 해준단 말이죠. 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은 이 크림반도를 고립시켜가지고 보급선을 끊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먼저 인정한 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9일 날 맞아,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시작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10일 날 인정은 했어요. 네. 자, 우리가 대반격 하고는 있어. 네. 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근데 반격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외신들 분위기는 어떠냐? 네. 자, 현재까지는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벨라루스에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이동을 시작했다. 배치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푸틴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다음 달 7일이나 8일쯤 되면 제대로 배치가 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전황은 격화되는데 네. 인명 피해는 늘어날 거고 그렇죠. 한쪽이 완전히 우위를 점할 수도 없는 거면 사실 한국 전쟁도 마지막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희생만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평화 협상이 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을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 이렇게 댐 폭발도 됐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그쪽에서요? 네, 민간인 맞습니다. 그 헤르손주 네. 카오카 댐이 폭발이 된 건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6일 날 이제 새벽에 파괴가 되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이거는 러시아가 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측은 당연히 이건 우크라이나가 한 거다. 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핵발전소와 그리고 크림반도에 물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저수지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놓고 전문가들이 이걸 폭파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피해가 많으냐, 어느 쪽이 더 이득을 얻느냐 이런 분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영국 등의 정보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그럼 미국, 있습니다. 영국이 이랬다는 건 우크라이나 소행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 아닐까요? 이들이 러시아 소행이었으면 바로 밝혔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희는 신중론을 좀 취하도록 하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제협약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전쟁 관련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쟁 중에 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뭐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얘기할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많은 네. 임명들이 또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참 빨리 좀 전황이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짧게 좀 전해볼까요? 기소가 또 됐다고요? 네, 지난 4월에는 뉴욕 지방검찰이 기소를 한 거였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 연방검찰 미 법무부가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기밀 문서 유출 혐의와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37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미국 역사상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끔찍한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를 입증을 하고 있고요.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대선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사본부를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